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잘 지내셨습니까? 조철이 박사의 통통통 시간 왔습니다. 자, 우리나라 50일 지난 참 이게 폭염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지금은 아마 장마철에 진짜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큰 고생을 좀 한 것 같아요. 피해 보셔서. 자, 오늘 이제 박 PD와 Q&A 시간인데요. 어떻게 박 PD님 어떻게 그냥 장마철에 잘 지냈습니까? 예, 저는 장마철에 너무 힘들어갖고, 장마철에 너무 습하니까 이게 아무래도 습기 때문에 좀 힘들더라고요. 네. 어떻게 박사님은 잘 지내셨나요? 네. 저도 이게 장마철을 갖다가 좋아하고 싫어하지 않는데 저는 장마보다 더 싫은 게 지금 폭염입니다. 자, 이번 주부터 이제 날씨 더워졌으니까 우리 이제 서로 건강 유의하면서 또 이게 저희 조철이 박사 통통통을 봐주시는 구독자님들도 또 시청해주신 분들도 항상 건강 유의하기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 오늘은 어떤 질문 갖고 오셨나요? 오늘은 이제 저희가 Q&A를 하는 날인데요. 네. 제가 Q&A를 하나 갖고 왔는데, 이제 뉴스를 보다 보니까 제가 부동산 쪽에 한 발을 담그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네. 도시 첨단 물류단지라는 것을 발표를 했어요. 시흥 유통상가, 예전에 유통상가죠. 네. 그거를 이제 도시 첨단 물류단지로 조성을 하는데, 이제 도시 물류센터, 그러니까 도시 첨단 물류센터라는 게 제가 좀 찾아보니까 뭐 물류, 그다음에 주거, 문화, 지식산업센터 등이 다 들어오는 네. 일종의 복합시설 개념, 그러니까 MXD 개념인데,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한다면, 네. 이제 우리나라의 도시물류 시설로 이제 개발을 함과 동시에 이제 우리나라의 물류도 되게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예. 질문을 드려도 네, 예.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좀 기본적인 정부 정책안도 있으니까 자료 찾아봤고요.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은 모든 거는 이제 심플하게 시작하다가 복합적으로 움직여. 그래서 그 복합시설이고요. 또 최근 같은 경우는 뭐 융합형이잖아요. 또 모든 게 다 모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을 포함해서 제가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 첨단 산업단지라고 그러는데요. 도시 첨단 산업단지는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을 총괄해갖고 첨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도시의 인근 지역에 조성하는 소규모 산업단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가 정보기술 IT, 그 다음에 바이오기술 BT 이걸 갖다가 이제 포함해갖고 만드는데 우리나라는 2013년 말에 부산, 또 인천, 청라 지역 등 전국에 10곳을 지정해갖고 지금 개발하고 투자해서 추진해왔거든요. 최근에 이제 이런 센터들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 저기 서울 도심도 그렇고 보면 어때요? 우리가 오래된 건물은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평균적으로 아마 30년 정도죠? 30년 정도. 제가 볼 때는 물류센터 경우도 물류센터의 구조에 따라서 뭐 PC 구조냐, RC 구조냐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과거의 물류센터 잘 져도 20년이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물류센터 잘 지면 30년 이상은 가야 된다. 그런데 이제 뭐냐면 재개발, 재건축할 때는 우리 집도 똑같아요. 새로운 집으로 자꾸 갈아타잖아요. 네. 왜냐? 주거 환경이 좋고 실내 장식이나 인테리어가 좋고 하면 또 생활하는 리빙룸이 좋잖아요. 근데 오래된 물류센터나 이게 시간이 지나면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자꾸 새로운 동선, 밀집도가 좋은 쪽으로 이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전자상거래가 뭐 제가 2015년부터 급증하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너무 이게 이제 수요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 지역도 보면은 이익을 창출하면서 그만큼 이제 재개발 지역의 가치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재개발, 저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우리나라 국가에서 지정한 게 보니까 4개가 있더라고요. 도시첨단 산업단지. 자, 두 번째는 국가기관이 산업 발전을 위해서 만든 국가산업단지가 있고요.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해서 만든 일반산업단지. 그리고 농어촌 지역의 산업발전을 위해서 농공단지 등으로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 도시공사가 신청해서 광명시의 테크노밸리 도시첨단 산업단지를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첨단 물류단지 같은 경우는 가장 보면 정부가 정책할 때는 뭐 우리 인허가 받기 어렵지 않잖아요. 정부가 하고 지자체가 하면 서로 그냥 어떤 세팅으로 맞추면은 개발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정부 정책의 가이드 라인에서 개인이 개발해갖고 개발 행위라든가 개인이 뭘 만들려면 어때요? 그 규율, 가이드라인스에 다 맞아야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허가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정부의 도시산업 물류단지 한번 제가 보니까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에 의해서요. 우리나라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초공사, 계획안 작성, 의견 청취 및 관련 기관 협의, 국토계획위원회의 심의, 결정 및 고시 절차를 거쳐갔고요. 이게 지금 진행이 됩니다. 근데 여기선 지금 질문하시는 게 또 물류단지 아닙니까? 네. 그래서 물류단지 지정과 개발에 있어서는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진 절차를 한번 제가 정리해 보니까 산업단지 안에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해서 특례법에 따라서 면적이 100만 해배 이하의 일반 물류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결정을 하고요. 그 이상의 규모가 큰 경우는 국토교통부가 지정권자가 되어서 인허가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질문하신 게 아까 시흥 유통상가죠? 네. 시흥 유통단지죠. 유통단지. 시흥 유통단지도 보니까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1987년, 그렇죠? 그럼 30년이 좀 넘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제 주요 거점 보면은 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2호선 안에 있는 거점들이 일단은 기본적이죠. 네. 이제 선진국도 보고 보면은 주로 2호선 안에는요 원형으로 해갖고 여기에서 이제 다 방사선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외곽에 돼 있으면 보면 우리 이제 사당 거점 밑에 어디 금천구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강남 밑으로 내려가면 어디예요? 쭉 보면 판교 있죠. 판교 분당 있죠. 네. 자, 저 잠실 뻗어나가면 어디예요? 좀 8호선 생기고 막 있잖아요. 예, 9호선 그쵸? 생기고. 자, 예. 자, 우리 이제 시청 가면 시청에서부터 쭉 뻗어나가죠. 1호 강북 쪽으로 올라가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가의 요즘 이제 SOC라는 얘기를 쓰지 말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국가의 기간 산업, 간접 개발 이 산업을 만들 때는 인프라를 확장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요. 그때는 가장 이상적인 게 동심형이에요. 동심에서 지방권으로 뻗어나가는 거. 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제가 바다가 근처에 있는 경우는 해운이나 항만이나 다 항공이 있으면 그래서 인천공항이 그 입지가 좋은 거고요. 네. 만약에 비행기가 오든지 선박이 안 오는 바다는 어때요? 그 바다에서 나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동선을 갖다가 구축할 때 밀집도가 좋으냐, 이동 동선이 좋으냐, 그만큼 많은 회전율이 있냐, 이런 걸 다 따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개발 건축할 때 보면은 벌써 87년 됐으니까 시흥 같은 경우 그게 필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시흥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박 PD님이 질문 주는데 그냥 뭐 있는 그 제 경험담 얘기할 수가 없어갖고 네. 자, 시흥 유통상가 도시첨단 물류단지로 지금 거듭날 것인가 기사도 나와 있어갖고요. 자, 금천구의 역점 사업인 시흥 유통상가를 도시첨단 물류단지 조성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흥 3동 984번지 일대를 우리는 말하는데요. 여기는 이제 준공업지역 유통 설비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아마 우리가 이제 개발할 때 보면 제일 문제가 뭐냐면 서로 이권들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보니까 3,763개의 점포가 있고 2,062개의 임차 점포가 있고 1,350명의 소유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소유자의 그 다음에 들어와 있는 임차인들, 그 다음에 기존 점포 갖고 이 사람들을 갖다 다 조율을 맞춰야 되잖아요. 맞춰갖고 우리 목표는 자, 그래 차세대 도시첨단 물류단지로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할 때 동의해 주겠냐. 그래갖고 이제 개발지역 같은 게 이게 오케이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게 잘하면 어느 정도 규모인가 했더니요. 3층 높이에 총 37개 동이 쫙 연결돼갖고 12만 제곱미터의 부지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부지가 어느 정도가 이해 안 가니까 제가 두 가지 갖고 왔습니다. 자, 서초구에 보면은 양재동에 화물트럭 터미널 있는 거 아시죠? 네. 유명하죠? 네. 자, 우리 이제 양천구에 가면 신정동에 저기 어디 서부 트럭 터미널 있죠? 네. 그 부지보다 더 큰 부지의 규모입니다. 이해하시죠? 엄청 큰 일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금천구청도 왜냐면 재개발에 그냥 단순한 기존의 아파트 상가를 하면 어때요? 여러분들 아시지만은 옛날 같은 경우 우리나라 주택 구조도 바뀌었잖아요. 아파트, 빌라, 빌딩, 어때요? 복합 빌딩 하면 그 밑에 뭐예요? 그냥 다 거의 상가라든가 이거 놨죠. 상업시설이 너무 흔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보면 이건 이제 여담이지만은 100평 이상이 되는 건물이 올라가고 미래 랜드마크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제 선진국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한 건물에 100층 이상 되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 밑에 내려와갖고 아니면 중간 시설에 상업시설이나 이걸 그다음에 테마파크 시설로 거기서 100층에 있는 사람이 밑에 층까지 내려오면 얼마나 시간 많이 걸려요. 그렇죠. 그래서 층별로 구분을 해갖고 거기서 엔터테인먼트, 리조트, 거기서 먹거리, 레스토랑 이걸 다 줄기게 만들었어요. 굳이 바깥으로 안 나가도 돼요. 일본의 록봉기 일즈. 예. 그렇죠. 이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미국 상황도 그렇고 캐나다 같은 경우도 워낙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고요. 뭐 일본의 록봉기 힐즈 IT 붐으로 유명해진 그 마크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또 저 일본의 그 여러분들 벤치마킹 많이 하고 요즘 진짜 잘했다 그랬는데 모리 빌딩 같은 경우도 그런
재생으로 해갖고 네. 우리나라 상업시설, 복합시설에 해갖고 그냥 많이들 가서 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차세대는 주의할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우리가 도심이라고 했던 지역의 인구가 줄면요, 이 재개발하던 이 기능이 축소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상권을 형성할 때 보면은 20만 도시, 30만 도시 예를 들어 이렇게 만들면 어때요? 상권이 들어와서 아파트라든가 주변에 또 대형 마트, 쇼핑몰, 관련된 리조트, 이게 문화시설을 다 갖췄잖아요. 근데 30만을 설정했던 이 시설의 인구가 어때요? 줄죠. 그럼 20만이 되든 15만이 줄면 어때요? 주변에 대형마트 경쟁하다가 이익구조 못 나는 대형마트는 어때요? 없어져요. 그 다음에 문화시설도.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제가 꼭 그런 방향은 아니지만은 일본의 신주쿠에서 전철 타면 40분에 가는 다마지구라고 있어요. 뭐 그냥 일본의 그냥 최초의 보금자리 해갖고 1970년대, 80년대 붐이 있었거든요. 그 뉴타운식으로 개발을 했는데 그렇죠. 나중에 개발 가릴 때니까 시니어타운으로 변화. 그렇죠.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우리가 이제 복합이라든가 어떤 도심의 기능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땅이 밀집도가 높지만 또 이제 도심에서 떨어진 거리가 있을 거예요. 거기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우리가 보금자리 30, 40년대 지금은 어쩌면 거의 고령화가 돼갖고 다 결혼해서 자식들은 또 도심으로, 지방으로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능이나 아파트 기능이 30년 이상 됐어도 텅텅 비어있는 기능이 많습니다. 그 주변에도 보면 제가 백화점 몇 군데가 들어가 있는데 백화점의 매출도 그렇게 많이 매출이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재개발할 때 가장 고민한 게 뭐냐면 투자를 해서 이익이 나와야 되고 투자한 관여된 사람들이 수익 구조가 좋아야 되고 또 생활이 편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도시라든가 미래 재생 타운 같은 경우는 한 1, 2년 고민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좀 장기 비전을 보고 보통 이제 건물을 짓든 하더라도 10년, 20년, 30년 가지 않습니까? 물류센터도 최첨단을 만들 때는 그 정도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 PD님 질문 좋은 내용 해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성공 사례 한번 가까웠습니다. 어떤 성공이 있나? 자, 도심보다는요.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 항만 인천항이라는 부산항이 있지 않습니까? 인천은 중국하고 가까워서 13개의 페리가 연결돼 있고요. 뭐 300만 TU를 벌써 넘어섰기 때문에 우리나라 도심에 인천공항, 인천항만에 있어서 최고의 입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뭐 인천항도 배후단지로서의 어떤 보관이라든가 하역 저장 창고였는데요. 최근에 선진국들이 10년, 20년을 우리보다 앞서간 건 뭐냐면은 복합물류 도시 공간으로 지금 다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항만 배후 시설에 제조, 금융, 주거, 비즈니스 공간을 갖다 다 넣어갖고 예를 들어 네덜란드나 선진국들이 진행한 것처럼 복합 도시화를 발전시켜서 만들어가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면 약간의 홍콩의 미니멀 버전. 그렇죠. 예. 홍콩이나 싱가포르. 네. 생각해보세요. 넓은 땅이 아니라 진짜 좁은 땅에는 어때요? 기능하니까 올려야 되잖아요. 올려야죠. 그리고 물류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금융, 모든 걸 갖다 융합해서 가치를 갖다 향상시켜야죠. 그래서 이제 글로벌 경영 전략을 해야 되고 통합적 물리관리 체계를 도입해갖고 중요한 포인트는 부가가치를 올리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형에는 부가가치를 올리면서 선직형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그래서 최근에 인천항이 수출입 화물 거점에서 지금 최근에 산업, 종합물류, 관광, 국제교류의 장으로서 기능을 확대해갖고 복합물류 도시 공간으로 좀 변화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계속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생존 전략의 방안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자, 앞으로는 가면 갈수록 뭐죠? 인구는 준다. 단순한 심플 기능은 안 된다. 제가 이제 코로나에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과거에 밀집도가 있지만 코로나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항상 했어요. 이렇게 됐을 거예요. 360도에 사람들을 그전엔 다 모여라. 여기서 해결됐어요. 해결하지 말라. 거리둬라. 지금은 개인 맞춤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차세대 비즈니스는 글로벌의 비즈니스, 도메스틱의 비즈니스도 팬을 많이 확보해야 돼요. 개별 팬을 어떻게 묶어서 자기 컨텐츠에 넣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네트워크에 넣고 이 사람들한테 부가가치라는 서비스를 창출해서 피드백을 빨리 해주는 게 앞으로 중요한 비즈니스 될 것 같아요. 옛날 것처럼 받아두고 한참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경쟁자가 많아진 시장에 개인들은 제가 말했지만 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 안에 융합형이 개인 맞춤형으로 다 피드백을 해주는 비즈니스가 지금 앞으로 키워듭니다. 제가 뭐 이거는 더 깊이 들어가면은 중요한 그렇죠. 조철희 박사 아이디어가 많은 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비즈니스는 money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 앞단만 얘기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시장이 계속 갔고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정부가 정책안 내놓은 거 하나 설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7월 30일 날 어떤 적이 발표했냐면요.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을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자, 대구에 이제 수도에 R&D 단지를 조성해갖고 그린 에너지 캠퍼스를 구축한다. 또 하나, 김천에
김천은 이제 물류 단지가 저기 연구소 단지가 많죠. 스마트 물류 거점 도시를 육성해서 만든다. 그래서 혁신 도시 10대 사업을 추진했는데 제가 설명했지만 정부의 정책하고 지자체가 같이 힘 합하면 빨리빨리 만들어내잖아요. 개인은 힘들어도. 그래서 정부는 10대 협업 사업 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용도 제한 해제 등 토지 규제 해소하고 행정 절차의 신속 처리를 해갖고 제도적 지원을 해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고요. 자, 지자체는 도시계획 변경 등 토지 규제를 풀고 입주를 승인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지원을 같이 펼칠 방침이라고 합니다. 결론은 뭐냐면은 제가 이제 두 가지로 설명하겠습니다. 정부 정책의 방향, 제가 이제 항상 강조하지만요, 방향과 속도의 역할이 너무 중요합니다. 야, 이 비즈니스 필요해. 회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드라이버로서 달려가자 하면 어때? 막 속도를 냈어. 근데 결국은 방향이 안 맞아. 그쵸? 방향은 잡았는데 속도를 안 내. 그러면 결국 뭐 경제기업한테 다 뺏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정부 정책이나 이 방향은요,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때문에 방향을 잡으면서 속도를 내야 하는 이 밸런스를 갖다 잘 맞추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정부 정책에 잘못해갖고 하면은 예산 들어가요. 고용 창출 효과 안 나와요. 그쵸? 그래서 이제 제가 선진국 사례를 많이 보다 보니까 선진국들이 고민하는 과제가 방향과 속도의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박 PD님이 질문하다가요, 저도 공부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감사합니다. 제 경험담을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보니까 이건 정부 정책하고 또 여러 사례가 있어갖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Q&A 하면서도 저 조철희 박사도 뭐 만능이 아니라 제가 그것도 꽤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항상 박 PD님의 질문 때문에 또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네. 오늘 Q&A가 네. 지금 오늘 것만 해서 벌써 시간이 너무 길어갖고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그 오늘은 Q&A 하나 특집으로 그냥 지금 잡으시죠. 특집인데 네.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은 이렇게 뭐 도시 첨단 물류단지로 하나를 계획하고 이게 시범 단지인데 네. 이게 성공을 하게 되면 그 앞으로는 모든 산업에서 이제 거의 모든 우리나라 물류가 복합 첨단 산업 네. 물류단지로 가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네. 앞에 나가는 좀 미래적인 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일 것 같아서 하나만으로도 제가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동안에 이제 키워드가 번쩍번쩍 떠올라서 요거를 말씀드립니다. 과거에는요, 우리나라 인구 5,200만에 서울, 경기도, 인천이 2분의 1 살고 있잖아요. 수도권은 모든 게 다 몰렸어요. 이해하시죠? 네, 그렇죠. 저도 이제 물류센터 부동산 20년부터 하고, 뭐 지방권에서도 박사님 좀 투자 좀 자문 좀 해주세요. 그래갖고 이제 안테나 부산부터 다 쳐보니까 결국 인구가 몰린 쪽으로는 몰렸는데 전자상거래라든가 코로나가 왔을 때 어떻게 분산이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뭐 어디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하림이 있는 군산이라든가 익산 쪽 그쪽 같은 경우는 공장도 있지만 이제 우리나라 콜드체이나 이 물류단지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아시지만 호남 지방은 인구가 적죠. 또 밀집도가 이렇게 이제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정부 지원 육성책을 해서 이게 만약에 앞으로 필요하다면은 특수 지역으로 해서 롱런 장기 가능한 비전을 제시해주면 이것도 아주 사업이 가능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변화 시대의 흐름이 바뀌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무조건 사람이 몰리는 쪽으로 모든 비즈니스가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분산돼서 그 비즈니스가 핵심 코어 역량만 강화해주면 이 지역 간에도 링크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쪽이 육성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Q&A 너무 감사합니다. 네. 얘기하다 보니까 뭐 그냥 시간이 벌써 20분 가까이 됐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우리 박 PD님이 또 이제 Q&A 할 때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진짜 저 이거 정보 서치하면서 어떻게 설명할까 했는데 역시 그 좋은 내용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주 월요일은 조철희 박사 통통통 유통, 물류통, 소비통, 글로벌통 계속 진행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계속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누르신 분은 눌러주십시오. 조철희 박사의 통통통은 글로벌을 향해서 국내에서 계속 진행됩니다. 감사드립니다.